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해방과 분단 사이에서의 신소설과 국문학의 탄생 혹은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제 박사 논문의 일부, 그리고 지금 박사 논문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수정해서 이제 연구소, 첫 번째 연구소로 이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뒤쪽으로 갈수록 좀 실험적이고, 제가 또 오래간만에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발표하게 돼서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제가 더듬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한국 근현대 문학 전공자이고 20세기 초에 쓰여진 신소설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신소설을 20세기 초가 아닌 뭐라고 할까,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삼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신소설 연구자들이 신소설 그리고 그 작품군이 쓰여진 당대사의 관계에 집중해 왔다면, 저는 신소설을 통해서 좁게는 한국 문학, 넓게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식을 누가 어떻게 생산해 왔고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문학 공부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다고 했는데 신소설이 뭔지 아실까요? 신소설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니요. 네. 신소설. 신소설은 이제 이거 모르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국 근대 문학의 시초, 즉 근대를 이룩한 한국 민족의 초창기 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민족이 특히 일제강점기 전후에 닥친 현실을 문학적으로 재현했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약간 좀 신소설의 매체적인 성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신소설 최초 작품으로 알려진 혈의누 제1장 이제 복사본인데, 작가 이인직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1906년에 만세보라는 신문에 이제 연재가 돼서 나왔는데, 청일전쟁을 비롯해 조선이 일제에게 식민화되어가는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이제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제국주의 시대에는 조선인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이 유일한 피식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조선과 비슷하게 식민 지배를 겪었던 여러 곳들의 피식민자 문학과 비교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이 제게는 매우 놀라워서, 저는 박사 논문으로 신소설 대표작과, 여기 보시면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흑인 작가들, 이 불어로 쓴 소설을 비교 분석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문학이 사실상 여러 피식민자들의 다양한 현실을 비슷하게 재현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문학을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 비교 분석의 논리, 그것들이 식민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싶어서 제 이제 박사 논문의 주제를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말씀드리자면, 문학을 통해 피식민자라는 정의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민족 또는 한국 네이션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주변에서는 사실 제 연구의 진행 가능성 아니면 실행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염려의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 걱정이 뭐였냐면, 신소설과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흑인 작가들의 소설 사이에 이제 차이가 너무 많아서 비교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 두 문학군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이점들만 각광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 비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왜 더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했을 때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이유 중,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작품에 쓰인 언어의 정치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소설은 피식민자 조선인들의 언어로 쓰여진 반면,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흑인 작가들, 그들은
식민자의 언어인 불어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소위 말해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제가 선택한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 문학의 비교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쓰여진 국민문학,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어로 쓴 식민자의 언어로 쓴 문학을 비교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고, 혹자는 또 신소설의 적합한 비교 대상을 다른 피식민자 언어로 쓰인 문학만 가능하다고 제게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비교 가능성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한국 문학의 기원에 대한 특정 견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랑 국문학의 동의어로 문제없이 교체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이 견해 자체가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혈앤후 제1장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진 대로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오늘날 한글이죠. 또는 국문으로 치부되는 문자로 쓰여져서 일제 식민 초기에 조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피식민자의 문학으로 인식되어 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자에 달린 토가 좀 특이해요. 이 만세보에만 쓰인 이 방식인데, 일본에서 가나 문자로 한자에 토를 다는 모양과 흡사한 방식으로 한글이 한자 옆에 토를 달고 있는 이런 국한문 혼용체가 여기에 쓰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소설에 쓰인 국문은 신민 권력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제 주장을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냉전이 한국 문화 전반의 생산을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여러분도 이제 문학도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들의 성과를 토대로 삼아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썼던 문학이 해방 후 남한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추적해가지고 당대 문학자들이 이제 일제의 피식민자 경험을 한국 민족의 근대화와 어떤 연관을 지어왔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이 한국이 네이션이 되는, 즉 근대를 이룩할 목표로 선정할 수 있는 민족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재검토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소설이 국문학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되는 한국 근현대 문학의 시초로 인지되어 온 궤도를 살펴 흔히 통용되고 있는 국문학의 반식민적 기원설, 즉 한국 문학은 국문학이고 그거는 이제 반식민적인 우리가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설이 해방 후 남한에서 일제시대 조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방대한 주장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 일부밖에 공유해드릴 수 없어 죄송하고, 이 나머지 강연을 그래서 좀 실험적이지만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문학 또는 한국문학이라는 분과에서는 이 정광용 선생이 한국 문학사상 신소설의 의의를 밝힌 첫 번째 문학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 선생께서 1950년대 중반 신소설 작품에 대한 소논문을 사상계에 게재하신 것으로 비롯된 것 같은데요. 남한에서는 최초로 신소설의 근대성에 대한 해석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광용 선생은 사실 일제시대 때 이미 여러 조선인 문학자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 선생의 전임자들 중 제일 주목할 만한 자는 아무래도 1930년대 끝 무렵에 조선 신문학사를 작성했던 임화일 듯합니다. 임화의 신문학사는 식민지 조선이 일제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최소한 문화의 영역에서 그나마 소극적으로 반대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 문학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문학사가 임화의 정치 성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화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주요 마르크스주의 평론자이자 1925년부터 35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주요 좌경 아니면 좌익 문화 예술 단체였던 카프, 이제 카프가 약자이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의 주역으로 유물론에 입각해서 신문학사를 작성했었습니다. 이제 정광용 선생 임화 그리고 그들이 쓴 신소설에 대한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임화의 신문학사와 정광용 선생의 신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 문학자들의 사상의 차이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관용 선생의 연구는 좌경적이 아닐 뿐더러 조선 신문학사를 포함한 이마의 전작이 남한의 반공 검열 제도에 따라 금서로 지정되어 언급조차 어려웠던 환경에서 선생님께서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 두 문학자가 한국 내이션을 최종 목적으로 둔 이제 일종의 목적론적인 시각에서 신소설을 해석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학자 모두 한국 내이션의 근대성을 일제 식민화 반대에서 찾은 한편 근대를 한국이라는 내이션보다 더 일찍 도달한 서구의 여러 내이션들과의 유사성에서도 찾았습니다. 근대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여러 이제 선행 연구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모의 이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다시 이 두 문학자의 주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문학자 둘은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성을 한국 민족도 네이션이라는 공동체가 없는 피식민자가 아닌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식민 제국으로 존속해온 서구 열강들과 같다는 점에서 찾으려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비롯해 정광현 선생으로 이어진 이 목적론적인 문학사관은 냉전을 전 시대에 유력했던 한국 문학의 기원설로 대체로 새로운 것을 이제 제시한 단절로 인식한 게 아닌 기원설을 재형성한 굴절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대가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일제의 식민 권력에 항거했던 시대, 이 식민 시대가 냉전과 이렇게 겹치게 되는 현상은 해방이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현상은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해당 지식이 생산된 과정에서 냉전이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생산된 지식의 경우 이런 비판은 검열을 비롯한 여러 반공법규와 정책이 식민지 시대에 성했던 좌익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대신 소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으로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고치해 왔는지, 또한 어떻게 식민지 시대 좌익주의의 부활을 반공 후 반대로 삼으려고 했는지 모두 아우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 좌익 반식민주의에 대한 지식을 부활함으로써 냉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좀 그보다 더 정밀한 해답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식민주의에 대한 지식이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말에 이제 남한에서 실시된 해금 정책으로 인해 부활이 되어 그 이후로는 남한에서도 역사적으로 좌익이라고 분리되어 온 문학자들의 글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은 매우 반가운 동시에 해금으로만 냉전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좀 어렵다는 것을 또한 반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좌우 간의 차이만큼 유사성이 역시 적지 않다는 걸 해금 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가 최종적으로 같은 미래를 도모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합니다. 즉 모두가 근대라는 최종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한국 네이션 또는 한국의 민족 중심적인 공동체 설립을 원했고, 서로 간의 차이 대부분은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선택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암시했듯이 저는 이렇게 네이션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이 역설적으로 식민 권력 관계를 재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의 한계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은 이인직의 은세계라는 신소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마와 정광영 선생 모두가 높이 평가한 이 작품은 1908년도에 처음으로 출간됐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재해석함으로써 네이션 외의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은세계의 재해석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속감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자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생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자 해서 식민지 시대에 항일투쟁하는 조선인들에게 민족과 네이션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탈민족, 포스트 네이션 등의 개념을 소개할 텐데, 이런 개념을 다룬다고 해서 식민자들의 논리, 즉 피식민자는 네이션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애초에 없어서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차용하거나 식민 권력 자체를 옹호하는 것 역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 연구를 통해 네이션을 유일하게 자주독립 가능한 공동체로 인식해온 것 자체가 냉전의 산물이 아닌지, 진정한 냉전의 극복은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광윤 선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소설과 냉전의 연관성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문학이라는 학계의 분과 밖에서 정광용 선생은 아마도 껍빛단 리라는 단편 소설의 작가로 더 잘 알려져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은 이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이 이제 50년대 에서 뭐 그 50년대 현재에서 지난 10년 정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인국은 이북 출신의 저명한 의사인데 40년대 초반 일제 치하에서도 4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의 소련 점령 아래에서도 그리고 50년도 직후 미국의 헤게모니인 남한에서도 잘 살아왔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제 좀 기회주의적인 인물인데요. 이인국 박사는 허구 인물이지만 당대 독자 대부분에게 이 소설이 비슷한 실존 인물들을 상기시켰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광영 선생도 껍빛단 위에 재현된 시대를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된 62년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선생이 20대 후반이었던 시절에 한국 문학을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셨는데요. 47년에 이제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 물리대에서 한국 문학 공부를 시작하셨고 대학원생 때 집중적으로 신소설을 연구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년대 중반에 정광영 선생은 신소설에 대한 소논문을 사상계에 게재하시고 30년쯤 이후인 86년에는 이 글을 토대로 신소설 연구라는 서적을 출간하시게 됩니다. 국문학에서 이제 정경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서적에서 정광영 선생은 신소설을 이제 책에서 제가 차용한 부분인데요. 한국사만 지니고 있는 문학 양식상 독특한 명칭이며 그 어휘는 그대로 한국 근대화 과정의 한 반영인 동시에 그 기형적인 사회 발전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 문학의 비정통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명칭이기도 하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정광영 선생이 근대화를 서구화로 치부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근대화가 즉 서구화라는 공식은 신소설 연구 여기저기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선생이 신소설을 서구의 근대소설과 유사한 양식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에 제일 중요한 전제로 작동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드리자면 정광윤 선생은 이제 선생이 말한 신소설의 문학사적인 연기를 이인직의 초기 작품이 발표된 1900년대 초엽부터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발표되기 이전까지로 잡고 계시고 좀 더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더 배경적인 폭을 넓힌다면 갑오경장, 이제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갑오경장부터 기미운동까지 20년 내외에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 선생은 이런 역사를 발전적인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즉 선생의 문학사에서는 개화기의 신소설은 봉건사회 고대소설과 현대의 현대소설로 이 땅 소설의 발전적인 계보를 잇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게 흥미로운 것은 신소설 연구의 일제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영향 자체를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책 머리말에 정광윤 선생이 본인의 작업을 이제 일제에 선생님이 이제 글을 제가 차용해서 여기에서는 읽는데 일제에 의해 폐허화된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 다시 가꾸고 이렇게 해가야 한다는 역사적 및 시대적 당위의 염원에 응하는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명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혈애누가 저기 이제 뭐 한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정이 보이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소설과 이제 현대소설의 구분을 혈애누와 무정으로 보는데 혈애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이렇게 공유했듯이 신문연재 소설로 시작을 했지만 흥행이 상당해서 이제 단행본 형태로 나왔고 단행본은 1907년에 나온 걸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후로 10년이 지난 후에 무정은 이제 매체적으로 봤을 때 신소설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무정도 신문 연재 소설로 시작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 이제 매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신소설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무정 광고를 보면 이제 신소설 무정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여러분께 또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신소설과 현대소설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좀 매체적인 것만 이제 시각적으로 봐서도요. 신소설 연구에서는 이제 정광영 선생이 이런 반식민주의적인 의도를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소설 자체의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이제 기미 운동, 아니면 이제 저희는 3.1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1919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계셔서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제 역사적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제 일제 이게 왜 중요한 그 시기인지에 대한 그 앞서 전제 조건인 사건들에 대해서 뭐 일련의 이제 식민화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놀라웠고요. 보이시면 이제 기미운동 아니면 3.1 운동이 중요한 반식민적 의도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1910년 한일 이제 강제 병합이 체결된 점, 아니면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또는 이제 그 체결로 인해서 한국이 보호국가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미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소설 연구에 전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신소설 연구를 보면 그 기미운동 반대편에 신소설이 이제 서구의 근대 소설에 흡사한 이제 소설 문학 양식으로 이제 정광영 선생님이 그러니까 서술하고 계시는데, 그 서구에 대한 뭐 사상 아니면 문명이 들어온 시기를 그러니까 개화기에 특히 이제 갑오 개혁으로 보고 계시는데, 갑오 개혁만 이제 1894년에 갑오 개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사학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1894년도에 갑오 개혁을 더불어서 두 가지의 좀 중요한 또 다른 이제 조선 아니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청일전쟁이 그 하나고, 또 그 청일전쟁과 연관된 동학 농민운동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갑오개혁은 어떻게 보면 조정에서 관료들이 이제 일본에, 당시는 이제 일본이 동양에서 이제 아니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화를 해가지고 제국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에게 인정받는 걸 봐서 한국도 아니면 이제 조선도 그런 식으로 근대화 해보자라고 해서 일본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실시한 개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받아서 개혁을 실시하자고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일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거라고 생각한 일본이 동시에 청나라 군대와 조선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청일전쟁의 요인은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조정에서 역시 동학 농민운동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농민 아니면 이제 그 그러니까 주변화된 조선의 백성들이 조정을 향해 아니면 정부를 향해 이제 항거를 하는 이런 이제 한반도 전체의 그런 움직임을 조정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그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텐진 조약의 위반이라서 일본도 역시 그 텐진 조약을 지키기 위해 조선에 들어온다는 명목으로 이제 청일 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갑오 개혁도 역시 중요하지만 갑오 개혁만 봐서는 그 갑오 개혁의 역사적 맥락을 저희가 이해하지, 그때 들어온 서구의 이제 사상, 문명, 거기에서 비롯된 신소설을 이해하는 걸 조금 더 저희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제 배경을 두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역사적 맥락이 없이 쓰여진 신소설 연구라는 서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소설이라는 문학 양식을 봤을 때 일제의 반식민적인 의도를 보였던 정광윤 선생은 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삭제하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삭제 대신 침묵을 하면서 신소설에 대한 신소설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서술했는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완용이 사실은 신소설과도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을사 그 조약을 체결한 그 오적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인직이 사실은 신소설의 이제 첫 번째 작품인 혈의 누도 작성하긴 했지만 이인직이 이완용의 일어 통역자로 또 비서로 그 을사 조약 체결 전후부터 특히 병합까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사실을 사실 정광윤 선생님이 신소설 연구에 실증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증적인 연구를 이제 이인직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작업을 그런 약간의 역사적인 맥락의 침묵에 대비했을 때 좀 더 놀랍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일어를 잘 못했다는 걸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알게 되면 놀라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그런데 사실 이완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일 전에 친미파였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친일로 넘어가기 전에 1890년 언저리에서는 사실 미국의 마운트 버넌이라는 곳이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랑 조금 근접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실 워싱턴 대통령의 그러니까 자택이 있었던 그런 좀 역사적인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완용 내외가 거기에 이제 조선의 고위 관료로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이완용이 약간 색깔이 있는 흰색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관료가 이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에 훨씬 능했고 일어는 잘 못해서 이인직이라는 이제 일어에 능통한 통역 또는 비서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신소설 연구라는 서적에 보면 이제 실증 작업이 제대로,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신소설 연구라는 서적에 뭐랄까 그런 침묵, 일제와 한국의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침묵, 그리고 그게 그 침묵이 신소설이라는 뭐랄까 문학 양식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싶어서 이 연구를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보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일제 시대의 뭐 실증 작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라고 할까 그 냉전 남한에서 일제 시대를 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학적인 시각을 세울 때 발생한 침묵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영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임화라는 그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이제 좌익 이제 문학자로 유명했던 임화라는 자의 조선 신문학사가 금서로 지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언급조차 할 수 없었을 때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침묵, 그러니까 일제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침묵 자체가 임화의 주장, 이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반식민적인 의도를 약간의 그 표출할 수 있었던 한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소설 이제 연구를 통해. 그러니까 남한의 반공사회 당시에 작업했던 남한의 반공사회 내부에서 가능했던 반식민주의 의도가 신소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임화라는 자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 조선 신문학사는 30년대 후반 40년대 초기에 쓰여진 이제 일제 시대에 쓰여진 작품인데 임화는 그때 주장도 보겠지만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해방 직후의 임화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이제 그러니까 좌익에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했던
평론가, 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전국문학대회에서 이런 주장을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화가 하는 주장은 한국 근대 문학의 근대성은 반일,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를 반대했다는 그런 반식민적인 의도가 한국 문학을 근대 문학으로 그러니까 성립했다고 보고 있고, 일제를 반대하는 데서 근대성을 찾고 있고, 그걸 노골적으로 표출했고, 그것의 이제 기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임화는 그 조선 신문학사라는 그 문학사, 일제시대 때 쓰는 문학사의 그런 주장을 처음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는 약간 뭐랄까 암묵적으로 했던 주장들을 해방 후에는 조금 더 일제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는 46년 임화가 문학자 대회에 이제 발언하는 사진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임화가 이제 개설 신문학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문학사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냉전 시기 이제 남한 이제 방공사회가 남한이 조금 이런 방공 정책, 그러니까 해금이 되기 전에 임화의 작품을 읽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읽지 못했던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화 정광현 선생의 신소설에 대한 글, 문학사적인 글을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임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시기에 굉장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문학자, 평론가로 활동했었는데, 해방 후에는 아예 좀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국의 이제 조선 공산당 설립에도 개입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47년도에는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북을 한 자로서 분단 후 남한에서는 좌익 문학자로 이제 임화의 모든 작품들을 읽을 수 없게, 그러니까 금소로 지정돼서 합법적으로는 읽을 수 없게 되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40년도 후반에 금소로 지정이 되어서 한 70년대 초반까지는 좀 임화에 대해서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문학자들, 당대에 임화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좀 알게 시작되었는데, 70년대 초반에는 이제 몇몇 문학 연구자들이 이제 임화의 글을 좀 우회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그 반공이 좀 강했던 남한 사회에서도, 검열이 강했던 사회에서도 조금씩 이제 우회적으로 임화에 대한 글이 나오고, 또 임화에 대한 글이 쓰이기 시작해서 88년도, 그러니까 1988년도에 해금이 된 후에 임화의 신문학사가 뭐 다른 임화를 비롯한 다른 많은 이제 좌익 문인들의 글과 함께 남한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읽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정관용과 약간 역사적으로 대비해보면, 정관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86년도에 신소설 연구라는 서적이 나왔고, 거기 그러니까 사실 그 86년도에 나온 책 안에는 5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반공주의가 한창 형성되고 있을 때 쓰였던 신소설에 대한 견해가 그 아직도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임화의 신소설, 그러니까 뭐랄까 신소설에 대한 그런 글들, 아니 문학사적인 시각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재검토하는 작업을 정광현 선생은 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88년도에 전 선생이 타계하게 되셔서 더더욱 작업 자체는 어렵게 되었고 해서, 약간 이제 그 신소설 연구라는 것은 임화의 문학사에 유사한 그런 형태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재검토되거나 이제 비교되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정광현 선생이 직접 하시지는 못하신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이제 이 두 작품을 보는 작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직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초기 단계의 작업이라서 좀 이해하기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비교 작업을 앞서 임화의 신문학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화는 사실 이게 조선 신문학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신소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이제 세 대목으로 나눠지는데, 서론에서는 사실 유물론적인 이제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의 역사를 설명하고,
거기에 또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상부 조직, 하부 조직의 연관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유물론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의 역사를 설명한 후에 그런 상부 조직에 문학이 들어가 있고 그 상부 조직에 들어간 문학을 설명하면서 이제 신소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임화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관에 더해서 더불어 이제 생물학적인 은유를 좀 사용하는데요. 이제 신문학의 태반, 태상 이런 태생 이런 그 은유를 사용해서 좀 발전적인,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 태반에서 처음에 잉태돼서 태생될 때까지 이렇게 발전적인 사상을 저희가 이제 따라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사회를 비교하는데요. 이런 유물론적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조선은 약간 이제 아세아적 정체성이라는 이제 정체된 동양 사회라서 정체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자체적인 근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식된 근대를 이제 서부에서 이식해 와서 근대를 이룩하려고 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대를 서부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임화는 약간 이 일제시대에 신문학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를 통해 근대화, 이제 조선이라는 곳에 근대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서양의 그런 근대 사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식된 근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체적인 근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이제 조성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이제 은유로 돌아가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근대를 이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별로 발전을 제대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이제 서구 네이션들처럼 하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문제가 있어서 근대까지는 이식을 했어야 됐었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룩하긴 했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소설 연구와 이제 임화의 신문학사를 약간의 비교하는 작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상 이걸 세세하게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유사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제 견해에 입각해서 쓰인 문학사지만 사실 정광현 선생의 문학사를 그러니까 뭐 우경된 아니면 우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여기에서는 비좌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사성이라고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둘 다 목적론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쓰인 문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죠, 일종의 발전사. 근데 이 발전이 무엇이 발전하느냐? 한국 문학이 한국 민족 또는 네이션, 그러니까 민족 중심적인 공동체의 문학으로서 그런 공동체의 발전을 반영하는 문학사를 쓴 것, 그러니까 작성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화 같은 경우는 이걸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약간 좌익 쪽에서 집필했다면 정광현 선생은 그걸 삭제한 발전적인 문학사를 저희에게 신소설 연구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그 임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근대와 일제에 직접 그러니까 조선의 근대가 서구에서 오긴 왔는데 일제라는 곳을 통해서 이식되어 왔다는 걸 좀 직설적으로 문학사에 서술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유물론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술할 수 있었는데 정광영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소설 연구에서 문학사적인 부분을 읽어보면 이마의 문학사랑 굉장히 흡사하지만 그런 뭐랄까 유물론적인 뭔가 마르크스주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법한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침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제가 그 삭제되는 동시에 서구에서 그냥 이식이 되었다라는 식의 서술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소설, 그러니까 연구가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한 부분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 냉전기에 쓰인 문학사로서 임화의 일제시대 때 쓰인 문학사를 재해석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한국 문학의 기원, 일제시대의 그런 쓰여진 기원서를 냉전이라는 인식의 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은 이어진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작품으로 아니면 이제 학술적인 작품으로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은세계와 이제 우선 여기는 탈민족적 읽기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사실 영문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는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post national time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은세계에서 어떤 읽기 작업, 어떤 재해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제가 우선 실험적으로 번역해본 탈민족적 읽기라는 게 어떻게 제가 이제 형성해 나아가고 싶은지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계라는 작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08년 이인직이 쓴 작품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정광용과 임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두 문학자 모두가 이 신소설을 높이 샀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은세계라는 소설은 최병도라는 이제 인물이 있고 최병도의 이제 가족, 최병도의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최병도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 사는 잔반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이런 또 개화 사상에 눈을 뜬 이런 인물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정근대 소설에서도 이제 모티브로 잘 나오는 부패된 이제 사또와 지방 관리들이 그 최병도를 보지 못하고 와서 최병도를 이제 학대해서 최병도는 이제 그 죽게 되고 옥남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본인의 누나 옥순과 함께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을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을 좀 더 계몽 이제 이게 문명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체도 성공하지 못하는 약간 비극적인 소설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이 1908년도 언저리,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역사적인 그런 실증의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평가했고 최병도를 실존했던 인물로 보면서 이 소설을 높이 사기도 합니다. 정광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높이 산 이유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민족적인 이제 그러니까 부패적인 정부를 이제 타개하고자 하는 민족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작품으로 높게 사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광용 선생 그리고 임화를 떠나서 후학들은 은세계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은세계의 결말에 대한 그러니까 결말이 좀 일반적인 결말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옥남이 최병도 같은 경우는 약간 부패된 조선 관리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옳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옥남은 개화됐긴 해서 미국 유학 가서 문명된 지식을 습득한 개화된 젊은 청년이긴 하지만 소설 결말에는 당시의 문제적인 황제였던 순종을 이제 추앙하는 이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조금 이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자면 그 순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정이 강제 폐위된 다음에 그 일제 관료들이 내세운 황제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가 내세운 순종이라는 황제를 약간 개혁의 인물, 개혁의 리더로 보는 시각이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학문적인 평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정 황제 폐위를 따라서 이제 그 폐위 이유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헤이그에 이제 특사단을 보냈다는
그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일제가 강제 폐위를 하고 순종을 이제 황제로 올리는데, 이 일제와 순종의 권력을 보여주는, 노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라서, 사진은 1909년에 찍힌 거고 순종의 서북 순행을 기념하는 거고요. 우선 이거는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순종이 앉아 있고, 이 바로 옆에는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순행을 같이 했던, 이제 남부 순행도 있었고 서북 순행도 있었는데, 이제 이토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순종의 권위를 높이려고도 했지만, 이제 일제가 얼마나 친밀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저희가 앞서 이인직 소설을 얘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인물, 이토 히로부미 바로 옆에는 또 이완용이 보이시지요. 그래서 다시 은세계의 이제 결말로 가면, 은세계는 이제 옥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병도의 아들 옥남이 미국에서 순종이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개혁의 군주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개혁의 군주가 나타났다 하고 미국에 있는 유학을 접고 누나인 옥순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개혁을 실시하려는데 실시하지 못하는 이제 결말로 이어지는데, 그 옥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의병들을 만나게 돼요. 강원도 이제 아버지가 본인이 자란 그 고향 강릉 쪽으로 돌아가는데, 강원도에 돌아가서는 이제 의병들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의병들은 이제 여기에서 보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의병들은 옥남을 봤을 때 개화된 뭔가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개선할 이런 문명화된 지식인으로 보지 않고 수상한 놈으로 보고, 그들은 옥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웬 사람이며 머리는 왜 깎았으며 여기 내려오기는 무슨 정탐을 하러 왔냐. 그러니까 의병들의 입장에서는 옥남은 중앙에서 내려보낸 수상한 관리로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옥남은 또 이런 의병들을 봤을 때 동포라고 호소하지만 이제 본인이 습득한 지식이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쪽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서 이제 의병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의병들이 옥남을 체포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결말이 납니다. 이제 이 결말에서는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이인직의 친일과 연관돼서 이제 친일적인 소설이냐, 아니면 이게 뭔가 의병들의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뭔가 반식민주의적인 반일제 의도를 보여주는 소설이나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가 갈리긴 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걸 이제 뭐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던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봐서도, 그러니까 결말이 좀 수상하고, 모두가 정광용과 임화를 떠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소설을 높게 사기보다는 좀 결말이 수상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민족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을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좀 난해하다라는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와서 저는 그 점이 흥미로워서 이 작품을 이제 재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옥남이 이제 개화된 지식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옥남의 개화된 지식이 무엇인지 저희는 이제 옥남이 의병들을 만나기 전에 조금 길게 그러니까 옥순 누나에게 얘기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좀 길게 제가 이제 소설에서 차용된 부분이지만 함께 좀 읽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 뭐냐면, 개혁되고 이제 옥남이 생각하는 조선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건, 개혁되어 강한 나라, 문명국이 된다는 건 식민자가 식민자가 되는 거를 이제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만일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개혁이 되어서 진보를
잘하였다면 우리나라도 세계 1등 강국이 되어 해삼이 아라사 사람이 그러니까 저러한 근거지를 잡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착수하였을 것이요. 만일 50년 전에 개혁이 되었다면 해삼이는 아라사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천국 만주는 우리나라의 세력 범위 안에 들었을 것이요. 만일 40년 전에 개혁이 되었으면 우리나라 육해군의 확장이 아직 일본만 못하나 또한 당당한 문명국이 되었을 것이요. 만약에 30년 전에 개혁이 되었을 것이면 30년 동안에 또한 중등 강국이 되었을지라. 뭐 기타 등등 계속 이렇게 이런 약간 좀 우리가 개혁돼서 강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식민자 입장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은 식민 권력을 이제 우리도 취득해서 열강들이랑 어깨를 이제 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이제 옥남은 이제 주창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식민족 읽기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주창하는 내용을 봐서 첫 번째로는 은세계는 반식민주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소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식민적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반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피식민자 입장을 떠나서 식민자가 되면 그런 식민 권력 관계를 이제 넘어서기는커녕 식민자가 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방의 의미일까? 냉전을 넘어선다는 그런 인식의 틀에서는 이 소설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실마리를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의 좀 발표를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실마리를 약간 옥남과 의병들의 그 다툼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네이션 아니면 이제 조선 민족을 위해서 본인들이 동포라고 서로를 호소하면서 같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서로 갈등 나는 거를 보임으로 인해서 민족 중심적인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작품을 다른 신소설 작품들 그리고 앞서 이제 발표회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다른 피식민자 문학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민족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탈식민적 읽기라는 이제 좀 지금까지는 모호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발전해 나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마지막 부분은 난해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의응답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